예, 지금부터 ICT 융합연구 분야의 분야별 지원체계 온라인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한국연구재단 ICT 융합연구단의 PO 천기우입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는 2020년도부터 분야별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야별 지원체계는 각 학문 분야의 특성과 연구자 의견을 반영해서 연구자가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지난 1년여간 연구자 설문조사와 다양한 회의를 통해 도출된 ICT 융합연구 분야의 지원 방향에 대해서 연구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수렴하여 2022년도 지원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연구자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한국연구재단 ICT 융합연구단의 최영환 단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진흥과 김보열 과장님으로부터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 전환 추진 방향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연구재단 분야별 지원 TF의 조성민 팀장으로부터 ICT 융합연구 분야 분야별 지원체계 지원 방향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에 질의해 주셨던 내용과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올라온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진행 시간은 대략 50분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한국연구재단 ICT 융합연구단 최영환 단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ICT 융합연구단 단장 최영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ICT 융합연구 분야 여기서 저희가 ICT 융합 연구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ICT 융합만 하는 게 아니라 ICT와 관련된 융합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융합 분야를 아우르는 그런 학문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분야의 분야별 지원체계 온라인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연구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상황이 전국적으로 심각해지고 연일 불볕더위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연구에 매진하고 계시는 연구자 여러분 덕분에 좀 더 밝은 내일을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2017년부터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를 목표로 기초연구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 여러분이 도움을 주신 덕분에 내년에는 그 목표를 달성하여 기초연구 사업 예산이 총 2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다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배하는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연구 사업은 연구자 성장 단계별 역량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월성 중심의 우수 연구에서는 신진, 중견, 리더로 사업을 구분하여 지원하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생애 기본 연구에서는 기본 연구와 생애 첫 연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BRL, ERC 등의 집단 연구를 통해 우수 연구 집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별 지원체계에서는 분야별로 필요한 적정 연구비와 지원 형태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작년 자연과학의 수학 분야를 필두로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를 적용하기 시작하여 2022년 내년부터는 기초연구사업 전 분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중에서도 ICT 그리고 융합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고 연구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작년부터 거의 1년간 책임 전문위원 그리고 또 전문위원 그리고 학회의 관계자들과 함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ICT 융합연구 분야에 가장 적합한 지원 형태를 고민해 왔고 그 결과를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지원 계획은 아직 최종적으로 완성된 계획은 아닙니다. ICT 융합 연구 분야가 연구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주시면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가 끝나더라도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실 경우 사전에 안내드린 이메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연구에 매진하고 계시는 연구자 여러분, 오늘 종총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연구자의 목소리를 더욱더 기울이는 한국연구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원 단장님께서 인사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진흥과의 김보열 과장님의 발표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열 과장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야별 지원체계의 정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사전에 녹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의 연구자주도 기초연구사업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 전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과장 김보열입니다. 먼저 콘텐츠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 학문 분야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추진 방향 및 주요 내용, 추진 경과 및 세부 추진 내용, 향후 추진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정부의 기초연구진흥 추진체계 지원 방안은 기초연구 자율성 강화 및 연구장 중심 지원 확대의 배경하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 예산이 17년 대비 22년까지 2배 확대가 추진 중이고 현재 22년 국회에 예산 심의 과정을 남겨놓고 있지만 거의 2.52조 원의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성과, 평가, 관리 등에 대 있어서 연구자의 자율성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4차 기초연구 종합계획의 추진 과제로서 분야별 지원체계 전환이 명시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기초연구비 증가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 수요를 반영한 지원체계를 검토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각 학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과제 지원, 성과 창출을 위해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로 전환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에 따른 효율적 예산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초연구 사업 예산 확대로 신청, 선정 과제 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분야별로 필요로 하는 연구 분야 규모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문 분야별 연구 수요, 연구비 규모, 연구 환경, 대형 장비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연구 방식 편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연구계 중심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는 발전 지원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방향 및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중장기 지원 방향 제시를 위해서 분야별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계의 예산, 의견, 분야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사업 조정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는 세부 사업의 규모, 단가, 기간 등에 대한 조정, 후속 연구 지원 여부, 검토, 사업 운영 개편 등을 자율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야별 과학 로드맵을 반영한 연구 주제에 대한 지정 공모 추진, 연구 환경 변화를 반영한 분야 특성화 프로그램 도출을 적극 장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학 로드맵 마련입니다. 분야별 장기적 연구 비전 제시, 연구 동향, 환경 변화를 반영한 과제를 도출하여 각 분야의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과학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이미 수학 분야에서는 이를 마련하여 활용하고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표 학회, 공청회, 연구자들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연구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 및 세부 추진 내용입니다.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 전환은 수학 분야에 대한 기획 연구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2020년 수학 분야에 대해서 시범 적용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학 분야에 있어서는 소액과 장기 연구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요. 소규모 집단 연구를 포함해서 이에 따라서 지원 연구비를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등 신규 과제 수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한 전략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21년에는 6개 분야에 대해서 확대 적용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6개 분야는 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기초 분자생명, 의학 분야로서 약 7,683억 원 전체 기초연구 예산의 44%에 해당됩니다.
분야별 특성에 대한 반영을 예시한 걸로서는 물리 분야에 있어서는 장비 등을 통해서 초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예산의 규모를 달리하였고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대형 과제를 경련으로 선정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생명 분야 같은 경우는 평균 연구비가 타 연구 분야에 대해서 높다는 것을 반영해 준비원 2의 신규 과제를 확대하고, 의학 분야에 있어서는 기초의사대학원생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22년에는 전 분야를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 예상으로는 총 10개 분야로 운영할 예상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로서 전 분야 적용을 위한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구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년 전 분야 적용을 위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21년 7월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이어서 21년 시행 분야 연구 현장 의견 청취 및 포트폴리오 수정 보완을 거쳐 시기상으로는 약 8월에서 9월 사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1년 최종적으로는 추진 현황 중간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21년에 분야별 지원 체계 추진 현황 중간 점검 및 22년 전 분야 적용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을 마련하여 기초 연구 사업에 대한 시행 계획에 반영하고 관련되는 협의회나 의사 결정 체계에 보고하는 것을 저희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정부의 연구자 주도 기초 연구 사업 추진 체계 지원 방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직접 설명을 주신 김보열 관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이어서 한국연구재단 분야별 지원 TF의 조성민 팀장이 ICT 융합연구 분야 분야별 지원 체계 지원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분야별 지원 TF 팀장 조성민입니다. 오늘 ICT 융합 분야 분야별 지원 체계 지원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CT 융합 분야의 향후 분야별 지원 체계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원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내년 2022년부터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지원 체계 추진 경과입니다. 작년 7월 ICT 융합연구 분야에서는 상당히 이른 시기에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분야별 지원 체계를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작년 10월 ICT 융합 분야 연구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기 지원 포트폴리오 초안을 작성하고 자문위원단 검토를 올 6월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오늘 현재 포트폴리오 초안을 가지고 연구자 대상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지난 5년간 기초연구 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신청했던 ICT 융합 분야 연구자 9,32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총 1,434분이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기초연구 사업 중 개인 연구와 집단 연구 중 어느 사업을 더 확대해야 하는 질문에는 개인 연구를 확대해야 된다는 비율이 50.4%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개인 연구에서 우수 연구와 일반 연구 지원 확대에서는 일반 연구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비율이 43.4%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개인 연구의 사업별 적정 연구비 규모를 설문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현행 유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기본 연구에서는 증액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집단 연구에서는 현행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견 연구 중 유형 1-1과 1-2에 대해서 통합 운영에 대해 질문한 결과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후속 연구 폐지에 대해 문의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에서 후속을 유지하자라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후속 연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신규 과제 예산을 점유하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후속이 늘어날수록 신규 과제가 좀 일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ICT 융합 분야 자문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ICT 융합 분야 자문위원회는 단장님을 필두로 책임 전문위원, 전문위원 그리고 대표 학회 관계자 등 상당히 넓은 다양한 연구자들로 구성되어서 총 10회에 거쳐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ICT 융합 분야의 심층적인 지원 통계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초안을 도출하였고 거기에서 ICT 융합 분야에 맞는 지원 형태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포트폴리오를 수립한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적용 대상 사업입니다. 적용 대상은 과기정통부 소관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개인 연구에서는 리더, 중견, 신진, 기본 연구, 성해천 연구, 집단 연구에서는 ERC와 기초연구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외 사업을 보시면 RLRC와 CRC 등 특정 분야 소속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사업, 그리고 최초 혁신 실험실 같이 과제 선정 평가 후 추가 지원되는 사업 등 분야별 지원책에 적용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는 사업들은 제외를 하고 대상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포트폴리오 수립이 가장 큰 전제입니다. 우선 예산 배분은 최근 3년간 각 분야의 연구 지원 비중과 그리고 인력 증감 등 수요의 증감을 좀 고려해서 예산을 배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일정 규모의 신규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립된 포트폴리오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계속 수정 보완해 왔습니다. 포트폴리오 수립 시 고려했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ICT 융합 분야의 포트폴리오 수립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방안 개선안입니다. 가장 먼저 기본 연구의 연구비를 단기적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5천만 원 수준인 연구비를 내년 6천만 원, 23년 7천만 원 수준으로 단기적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후속 연구는 리더 연구와 유형 1-1 그리고 집단 연구에서는 후속을 폐지하고 유형 1-2와 중견 유형 2 그리고 우수 신진에서 유형 1으로 연결되는 후속 같은 경우는 3년간 1회에 한해 후속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리더와 ERC 같은 경우는 순번을 정해서 신규 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원칙 안에서 그리고 ICT 융합 분야 예산을 고려했을 때 매년 신규 과제 수는 이 정도 수준에서 지원될 것 같습니다. 먼저 리더 연구는 매년 2개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것으로 예상되고 중견 연구의 경우 매년 300개 내외, 기본 연구는 400개 내외, 그리고 EIC는 매년 3개 정도, 기초 연구실은 35개 내외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지원됐을 때 ICT 융합 분야의 중기 지원이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2020년 기준 2,800개 과제에 3,100억 원 정도가 지원되던 것이 23년에는 대략 3,300개 과제에 4,176억 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중견 연구의 경우 20년 1,088개 과제에 1,600억 원 정도가 지원되던 것이 23년에는 1,200개 과제에 1,900억 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 연구를 살펴보게 되면 2020년 772개 과제에 340억 원 수준이었는데 그 연구비 단가 증액과 과제 수 확대 등을 통해서 23년에는 1,156개 과제에 610억 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규모 사업인 리더 및 집단 연구 지원 계획입니다. 우선 리더 연구 같은 경우는 ICT 융합 분야를 ICT와 융합으로 구분하여 그 분야에 해당하는 CRB 간 경쟁을 통해서 매년 2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2개 정도 선정이 된다 그러면 총 17에서 18개 정도의 리더 연구가 지원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반면 EIC 같은 경우는 각 CRB 현재와 같이 CRB 간 순서를 정해서 매년 3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EIC는 CRB 내에서만 경쟁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매년 3개 정도 지원해서 대략 20개 내외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구실의 경우는 매년 35개 정도를 지원해서 총 100개 내외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식으로 지원되었을 때 연구 비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기본 연구가 현재 9.3%에서 13.6%포인트로 어느 정도 크게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 지원의 결과 연구 수혜율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연구 수혜율을 연구 수행 의지 인력 중 실제로 연구를 지원받는 인력의 수혜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 대략 60% 정도의 수혜율의 ICT 연구 분야에서는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대략 58%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수준의 과제가 지원되는 경우를 예상한 것이고 연구자 수가 3,600명에서 대략 4,000명 정도로 증가한 것을 예상했을 때 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2년 이후 ICT 융합연구 분야에서 분야별 지원 체계를 운영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ICT 융합 분야에서 조정위원회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조정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원 계획을 선정했지만 실제 접수된 과제에 따라서 사업별 선정률이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할 목적으로 탕문단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책임 전문위원, 전문위원 등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조정 계획을 조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과제 접수 일정에 따라서 매년 3, 4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야별 지원 체계를 올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오늘 이 공청회를 시작으로 해서 연구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그거를 반영해서 한 8월 정도까지 ICT 융합 분야 중기 지원 포트폴리오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 확정된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해서 10월에는 분야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는 내년도 신규 과제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오늘 여기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사전 질의로도 많은 의견을 주셨지만 앞으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이메일로 많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예, 설문조사와 그다음에 자문위원회 논의 결과를 도출된 기본 원칙하고 지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예, 질의응답을 위해서 잠시 자리 이동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메일로 사전에 접수되었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질문이 들어왔었는데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대학 교원회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원의 기회가 평등하게, 균등하게 부여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분야별 지원 구분을 통해서 다양한 학문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국가적으로 좀 관심도가 높은 분야에 연구비가 좀 편중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편중을 좀 최소화해가지고 다양한 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최영환 단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연구자분들이 교수만 있는 것 같이 구분되어진 것은 좀 다른 진입 장벽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실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포스닥이나 연구 교수로 이제 이제 좀 학위 받으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선 세종과학 펠로우십 하고요. 교육부에서 또 창의도전 이런 프로그램은 외래 전임 교수님들이 못하고 비전임 선생님들만 이제 할 수 있는 대상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이 몰린다, 국가적 관심이 높은 곳에 지원이 몰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책 과제나 이런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국가가 전략성을 갖고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저희 이 기초연구본부는 철저하게 수요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과제가 지원되는 데서 많은 과제가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정률이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연구의 다양성은 저희가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요새 좀 인기가 많은 기초연구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전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초연구실이 세부 유형이 심화형, 개척형, 융합형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과제들에 있어서 선정률은 미리 정해져 있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고요. 그리고 지방대학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려 부분들은 전체 과제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계획에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사전 공고가 나갈 때 유형별로 선정 과제 수를 정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과제 수는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은 어렵기 때문에 유형별로 선정률이 어느 정도 되겠다,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역 대학에 대한 할당은 그 심화형에 있어서만 최소 30% 이상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그 오늘 발표드렸던 내용 중에 그 중견 연구 후속을 폐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질문 주신 연구자께서는 신진 연구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신진 후속과 중견 연계 그 후속 과제가 선정이 되셔서 현재 과제를 2024년까지 수행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 그 과제가 종료가 될 때 후속을 한 번 더 지원 가능한지 아니면 후속 지원 자체가 폐지가 된 건지 좀 혼동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민 팀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가장 큰 전제가 오늘 설명드린 계획은 내년에 신규 선정된 과제부터 모든 정책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선정되고 지원됐던 과제들은 기본적으로 선정 당시에 지원 계획에 의해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진에서 연계된 중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그 과제 같은 경우는 그 후속 연구가 더 있게 되고요. 그거는 아마 24년 종료 시점쯤 사업팀에서 다시 그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예,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이제 후속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아까 그 설문 그 데이터도 이렇게 보시면 후속을 존치하는 게 좋겠다 이러는 게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이 현재 연구를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대부분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당연히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후속의 폐지는 2022년 신규 선정되는 과제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2021년에 선정된 과제까지는 모두 기존의 방식 그대로 후속 연구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기본 연구에 대한 질문인데요. 소액 과제인 기본 연구의 연구비 단가를 저희가 조금 상향 조정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주신 교수님께서는 단가 상향은 바람직한데 이렇게 되면 선정 과제 수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기본 연구를 하실 수 있게 기본 연구 선정 과제 수를 늘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최영환 단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참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지금 기본 연구가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연 5천만 원으로 이제 과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5천만 원으로 시행된 지가 거의 한 10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요구들이 있었어요. 이 단가를 좀 늘려야 된다에 대한 요구들이 많았고 저희 학문단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단도 그 예산, 이 기본 연구에 있어서는 이제 예산을 이렇게 늘려가는 방향으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풀뿌리 연구이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이 될 수 있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기본 연구는 그래도 선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선정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증액하는 부분은 예산 증가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선정률이 그렇게 저하되지 않는 범주에서 그렇게 좀 플랜을 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반대로 이거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플랜을 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속 연구 폐지에 대한 질문이 사전 질의 때 많았었는데요. 다음 질문도 거기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중견 연구 1-1에 대해서 후속 연구 폐지하는 부분이 좀 다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후속 연구 폐지가 올해 선정되는 과제부터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 수행 과제에도 모두 적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조성민 팀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후속 연구 폐지는 현재 수행 중인 과제에는 적용되지 않고요. 내년도에 선정된 신규 과제가 종료가 될 때 그때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선정된 과제는 선정 당시 공고됐던 그 룰에 의해서 후속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견연구 유형 1-1에 있어서만 그 후속 연구를 폐지한 부분은 최초 신규 과제하고 그다음 후속 연구가 유지될 경우에는 최초 신규 과제 예산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중견 연구 1-1의 경우에 있어서는 후속 연구보다는 최초 신규 과제 선정 과제 수를 늘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후속 연구를 폐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연구비 규모가 작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신 분들은 충분히 다시 최초 신규로 진입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유형의 경우에도 후속 연구는 3년 이내 1회 한해서만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전까지 그러니까 분야별 지원 체계를 하기 전까지는 후속 연구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 연구에 대한 거가 모든 학문 분야 학문단에서 결국은 그것도 수요 배분에 의해서 이렇게 별도 예산에서 후속 연구를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이 분야별 지원 체계가 되면서 크게 바뀌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그 학문단별로 전체 예산이 블락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 과제와 후속 과제가 같은 그 펀드 블락에서 지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미 3년을 연구를 하신 분들은 이미 실적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하실 때 더 유리한 입장인데 후속까지 지원을 해드리면 후속이라는 게 후속도 하고 그다음에 신규도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같이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기회를 드리는 거다. 그래서 이거가 이 현재 그 과제를 하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이렇게 치우친 운동장에서 이 게임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컴플레인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하지만 여전히 그 원래 취지를 좀 살리기 위해서 1-2하고 유형 2는 3년으로 1회 한해서 이렇게 그 존치를 하는 거고요. 1-1만 제외를 한 거는 중견 연구는 프로그램이 이제 1-1에서 좋은 실적을 얻으셔서 이게 약간 좀 캐스케이딩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진 연구, 그다음에 중견 1-1, 그다음에 1-2, 그다음에 이제 유형 2 이런 식으로 좀 쭉 위로 더 좀 목표를 상향하시면서 연구를 하라는 취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형 1-1은 그 별도로 후속 연구를 하는 것을 배제를 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역시 후속 연구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초연구실의 후속 연구 폐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BRL 같은 경우에 연구 기간이 이제 3년이 채 안 되는데 후속 연구가 폐지되면 소규모 공동 연구 활성화라는 그 사업 취지에 조금 저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조금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폐지된 이유가 궁금하다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TF의 조성민 팀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기초연구실의 경우도 방금 단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후속 연구의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후속 연구가 선정이 되면 그만큼의 신규 과제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연구실 같은 경우에 이런 연구 기간의 문제로 후속을 살리자는 의견도 되게 많은데요. 이것도 그 사실 자문위원회에서 많은 그 협의가 되었던 내용이고 사실 그 기초연구실 같은 경우 이렇게 한번 연구를 했던 경험이 노하우로서 쌓이게 되고 그런 경우에 굳이 후속으로 블록을 쳐서 그분들끼리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와 경쟁을 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기초연구실의 경우도 좀 많은 논의를 통해서 후속을 없애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것은 내년 22년 신규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올해까지 적용 선정된 과제는 그 선정 시점에 그 정책에 맞춰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답변을 드렸고요. 다음 부분도 저희 선도연구센터 중에 ERC 후속연구 폐지의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이렇게 질문 주셨고 현재 수행 중인 과제
또 후속 연구가 안 되는지 똑같은 질문 주셨습니다. 단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겠습니다. 예, 이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부터 신규 선정되는 센터들에 대해서는 후속이 없다 이런 거고요. 그 저희가 기초연구본부에서 이제 여러 그 진행되는 ERC, 그러니까 과거의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좀 지배적인 의견은 ERC가 연 20억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7년 동안 하면 140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질문 주신 분은 자립화 계획 같은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립화 후속으로 자립화를 하라는 거가 원래 취지가 아닙니다. ERC를 처음에 제안서를 내시고 하실 때는 ERC 7년 사업의 그 140억의 예산을 가지고 잘 이 센터를 발전을 시켜서 그 이후에 연구재단의 예산이 아니라 자립화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이 재단 지원 없이 자립화할 수 있는 그런 플래닝을 갖고 제안을 하시고 그거에 기반을 해서 이제 선정이 되시고 하셨는데요. 그런 맥락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장기간의 지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ERC 센터를 후속으로 또 다른 데를 하나를 주면 그러면 신규 ERC가 선정이 안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ERC 역시 후속은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과제 수행 중이신 연구자께서 바로 후속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질문이 이제 융합 분야 저희 단의 특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ICT 융합 분야에 특화된 평가 체계 구축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언제쯤 이런 특화된 융합 분야 평가 체계가 만들어져서 활용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이 어려운 게 이제 ICT 분야랑 융합 연구 분야를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동일하게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절한 평가 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위원회도 계속 구성을 해가지고요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장님이 이제 부임하신 후에는 또 융합 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 시에 연구 주제의 창의성과 도전성 외에 그 융합성도 별도로 평가해서 어떤 융합성이 없는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이렇게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주신 의견도 저희가 잘 감안해서 적합한 평가 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저희 단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ICT 분야랑 융합 분야가 이제 같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향후에 분리될 가능성 없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고요. 그리고 연구과제 배정에 있어서 ICT 분야랑 융합 분야 간에 어떤 일정한 비율이나 또는 우선순위 평가 기준이 있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늘 도출된 결론은 하나의 체계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결론이 났고요. 말씀 주신 분리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일 체계로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 내에서는 저희 CRB가 7개 분야가 있는데요. 가급적으로 그 신청 과제 수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각 CRB 분야로 예산을 배정하고 가급적 CRB 내 과제들끼리 그러니까 같은 연구 주제를 가진 과제들끼리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추가로 이제 그 ICT 분야와 학제간 융합 분야가 향후 분리될 가능성이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원래는 정보기술단 그래서 ICT 따로 있었고요. 융합기술단 그래가지고 융합 학문단이 따로 있었는데 이게 대략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요. 이게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돼서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학문단의 그 뭐 규모의 경제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이런 그 학문단 간의 그 크기의 그 비율 이런 것들이 좀 밸런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제 ICT 분야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제간 융합 분야가 또 계속 더 커지고 있는데 이 어느 크리티컬 포인트를 넘어가면
이거는 뭐 다시 분리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전 질문 중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내년도 ICT 융합 연구 분야의 연구 제한 기간을 미리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외 공동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제공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조성민 팀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저희 기초연구 사업은 그 11월 초 공고를 지켜오기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도 아마 11월 초반에 그 신규 과제 공고가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일정에 따라서 개인 과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12월 중에 마감을 하고 집단 연구는 1월 말 정도까지 연구 계획서를 접수받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해외 공동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해외에 있는 연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 연구원으로는 참여를 할 수 없고 참여연구원으로는 과제에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기관에 있는 연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그 증빙 같은 것들을 다 구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복잡하고 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자세한 사항은 연구 정산팀이나 그 해당하는 사업 담당자에게 좀 추가로 질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전에 주셨던 이메일로 주셨던 사전 질의에 대해서는 모두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 진행 중에 이제 그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연구실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사회 융합연구에 대한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SGER 지원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견연구 지원에 대해서 인문사회 연구 과제를 선정하는 기준과 비율이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저희 융합 분야 중에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융합 분야가 따로 있어서 그쪽에는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가 초학제적으로 융합되는 과제들을 신청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요 기반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 조금 말씀을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질문이요? 예, 3번 질문. 근데 이 3번 질문은 지금 그 약간 착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기초 연구 사업은 이공계 중심입니다. 그래서 융합 부분에 있어서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의 융합 요 섹터는 하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선정하는 기준과 비율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아마 인문사회 연구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인문사회본부에서 있는 중견을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문사회계 대 이공계의 비율 이거는 좀 의미가 없는 비율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인문사회 하시는 분들이 저희 ICT 융합단에서 연구를 수행하실 수 있는 기회는 그 이제 학제간 융합 부분에서 거기서 이제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의 융합 이런 서브젝트를 갖고는 얼마든지 과제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수요 기반으로 과제가 많이 들어오는 쪽에서 많은 과제가 선정되는 이러한 비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초연구실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ICT 융합 분야는 융합 분야라는 특성이 있으니까 기초연구실 인원 제한을 4명에서 5명으로 좀 늘려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신진 연구자가 이제 2명 이상 개척형에 있어서 2명 이상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신진 연구자 육성의 취지도 중요하지만 연구 주제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신진 연구자 비율을 좀 낮춰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ERC나 기초연구실의 참여 제한이 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으로 되어 있는데 UST 대학원이 설치된 정부 출연 연구소도 참여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약간은 저희 분야별 지원 체계보다는
사업 신청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전에 이제 그 조성민 팀장께서 기초연구실 사업을 많이 운영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답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초연구실 이제 구성 요건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 몇 년간 좀 다양하게 변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유형이 신설되고 이렇게 하면서 각 유형별로 연구진 구성 요건도 많이 변경이 되었었는데요. 일단은 일단 공동연구원을 예전에는 3에서 5인에서 지금 3에서 4인으로 좀 줄인 게 있는데, 이거는 되게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 한쪽에서는 많은 인원들이 많은 인원을 포함시킬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 연구 단가가 5명이 들어오기에는 5억 원이 너무 적다, 이런 요구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 R&D 예산 구조상 과제의 단가를 저희가 이렇게 임의로 조정해서 증액하거나 이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질적인 연구비 단가 상승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5인을 4인으로 줄였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좀 이런 요구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는 오히려 이 단가 상승에 대한 요청이 더 많아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좀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개척형 관련해서 신진 연구자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여달라, 이 질문도 있었는데요. 개척형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심화형과 가장 대비되는 큰 특징이 신진 연구자 중심으로 집단 연구를 구성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심화형에 비해서 신진 연구자를 1명 더 늘렸던 거고요. 이거는 개척형이라는 유형의 가장 좀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거라서, 이거를 줄이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ERC나 기초연구실에 UST 대학원이 설치된 정부 출연 연구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사실 매년 되게 여러 번 나오는 질문인데요. 일단은 UST 자체가 지금 연구비 중앙관리가 되는 기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센터나 기초연구실의 경우 사업의 목적 자체가 대학이나 이런데 우수 연구 집단을 육성을 해서 우수 연구 집단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거점을 만드는 목표가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대학을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UST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UST 자체에서 연구비 중앙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UST에서는 선정이 되면 과제 관리는 모두 출연연으로 넘긴다, 이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업이 운영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의 가장 기본 목적과 좀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서 UST에 소속된 이제 출연연 연구자분들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출연연을 대상으로 사업을 이렇게 오픈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집단 연구는 안 되는데 개인 연구는 뭐 다 이렇게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연에서도. 그리고 BRL 관련해서도 이제 질문이 많으셨는데,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5명에서 4명으로 줄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좀 몸집을 가볍게 해서 팀 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이게 5명까지 이렇게 올려서
했을 때 팀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또 토로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4명으로 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RL은 이제 시행을 한 지가 거의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넘어간 상태에서 연구비는 처음과 똑같이 연 5억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그 과기정통부에서 그 기초 연구 발전 계획을 수립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 시행이 23년 정도, 23년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이 BRL의 예산과 그다음에 이제 기간, 지금 기간이 굉장히 또 짧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간을 적어도 한 4년으로 늘리고 예산도 한 몇 억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요구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BRL은 뭐 다른 형태의 이름이 되던 아무튼 이 프로그램은 좀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그 다른 형태는 아닙니다만 취지는 같습니다만 이제 예산과 기간이 좀 늘어나는 형태로 지금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더 있었었는데요. SGER 사업이 끝나는 시는데 후속 과제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고 내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사업팀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이메일이나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전에 주셨던 이메일로 주셨던 그 질문 사항들하고요. 오늘 그 진행하면서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왔던 질문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궁금한 점이 많이 해소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ICT 융합연구단의 분야별 지원체계 온라인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참석해 주셨던 연구자 여러분 그리고 최영환 단장님, 김보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한테 모두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 반영해서 저희 ICT 융합연구 분야에 2022년도 기초연구 사업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초연구 사업에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